다음에 매출이익 계산법. 매출이익의 계산법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인데 매출액은 매출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고 매출이익은 매양매출이익 플러스 조제매출이익이고 또 매양매출액은 매양매출이익은 연간 부가세 과세 표준 곱하기 부가가치율이고 과표 곱하기 부가가치율 또 조제매출이익률은 조제매출이익은 총약제비 등 조재료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 두 번을 다 마쳤으면 부가세 과세 표준이 결정됐을 거고 거기 부가가치율도 결정됐을 거고 또 기간별 조제 현황의 조제료도 결정됐을 거고 그래서 연간 매출 이익은 결정이 됐을 겁니다. 위 산식에서 매출액분의 매출이익을 매출이익률이라고 하고 30%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 요 매출이익에는 매양매출이익과 조제매출이익이 있죠. 매양매출이익률은 결국 부가가치율이고 조제매출이익률은 조재료인데 조재료가 총약제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 약국마다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약가 비중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한 30% 정도가 돼야 된다. 장부상 기말재고 계산법.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다 이거죠.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당기 매입액 빼기 기말 재고액이라고 그러는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를 예를 들면 2012년 1월 1일 재고가 기초 재고액이 되죠. 다음에 2012년 1년 동안에 그 의약품을 매입한 것이 당기 매입액이 되죠. 다음에 2012년 12월 30일 날 재고조사한 재고액이 기말 재고액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초 재고액, 넘어온 재고액에다가 연중 사들인 의약품가액을 더하고 거기서 연말에 남아있는 약품가액을 빼면 연중 소모된 약가액이 나오겠죠. 연중 소모된 약가가 뭐냐? 매출 원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계산식에서 보면 기말 재고는 매출이익 빼기 매출액 플러스 기초 재고액 빼기 당기 매입액이다. 이 계산을 하면 기말 재고를 계산할 수 있다. 장부상 기말 재고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상 기말 재고를 불야사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 동안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7월 1일에서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6월 30일 날 기말 재고가 6월 30일 날 재고가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6월 30일 날 기말 재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하반기 6개월 영업을 하고 1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하면 전년도 12월 31일 날 재고가 결정이 된다. 전년도 12월 31일 날 재고는 전년도 기말 재고가 되고 금년도 기초 재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부상 기말 재고 계산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부가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우리 6월 30일 날 장부상 기말 재고가 얼마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이익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12월 31일 날 기말 재고는 얼마요?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기말 재고가 다음에 1월 1일 기초 재고가 되는 거죠. 12월 30일하고 1월 1일은 뭐야? 1월 1일 영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 재고나 1월 1일 재고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기말 재고라는 말을 쓰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기초 재고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장부상 기말 재고는 부가세 신고에 하면 이미 다 나와 있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출 원가가 높으면 매출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럼 매출 원가가 높으려면 그러니까 매출이익이 줄어들면 소득세를 덜 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매출이익이 적으려면
매출액은 이미 결판이 난 거니까 매출 원가가 많아야 되겠죠. 매출 원가가 많으려면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이미 결판이 나 있는 돈이니까 단기 매입액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단기 매입액은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기초재고액도 이미 결판이 난 거고 기말재고액은 실제 인벤토리를 해야 되는데 인벤토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상 기말재고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기말재고를 매출원가를 높게 하려면 단기 매입액을 증가시키고 기말재고를 줄여붙이면 기초재고액과 단기 매입액은 그 매출원가를 늘리는 팩터잖아요. 그리고 기말재고액은 매출원가를 줄이는 팩터잖아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높게 하려면 매출원가를 줄이는 팩터 기말재고액을 줄여 붙여야 되겠죠. 기말재고액이 1,000원인데 기말재고액을 500원이라고 하면 매출원가가 500원이 늘어나서 매출이익이 500원 줄어들어서 소득세가 500원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기말재고액을 줄여 붙이는 이것이 가장 고전적인 탈세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분식회계라고 그러죠. 분식회계. 분식. 분바른다는 얘기죠. 분바른. 기말재고가 1,000원인데 분칠을 해가지고 500원으로 기말재고액을 줄여서 신고를 한다. 근데 이 기말재고액은 세무서에서 기말재고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초재고액은 이미 알잖아요. 작년 소득세 신고할 때 기말재고액이니까 기초재고액은 세무서에 신고서 있으니까 이미 알잖아요. 단기 매입액은 부가세 신고 2번 할 때 의약품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단기 매입액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말재고액을 많이 뺐는지 적게 뺐는지는 세무서에서 알 재고가 없다. 즉 실제 기말재고가 얼마인지 세무서가 알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재고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매출원가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고 매출원가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매출의 이익을 줄여붙일 수가 있고 매출이익을 줄여붙이면 소득세, 회사 같으면 법인세를 덜 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고전적이고 애용하는 탈세 방법이 기말재고를 조정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조작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기말재고는 매출이익 빼기 매출액 플러스 기초재고액 빼기 단기매입액 이렇게 하면 기말재고가 나오게 돼 있다 이거죠. 다음에 소득세 신고 유형 및 선택. 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장신고. 매일매일 필요 경비나 매 수입에 대해서 장부 해당하는 장부를 기록해 가지고 12월 말일에 그 장부를 마감해서 수입은 얼마고 필요 경비는 얼마고 해서 매출 이익을 산출해 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하는 기장신고가 있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그냥 대충 눈치로 때려 맞춰서 신고하는 무기장신고가 있고 무기장신고는 추계신고라는 말을 씁니다. 세무서에서는 추정하에서 추정 계산해서 하는 신고. 그러니까 이익금을 소득금액을 추정 계산해서 하는 신고. 근데 추정 방법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방법이 있다. 이게 추정 방법인데 아무렇게나 너도 나도 추정 방법을 지멋대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이 규정한 방법으로 필요 경비를 추정 계산하여 신고하는 무기장 신고, 추계 신고가 있다. 이게 2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2가지 중에 어떤 걸 할 거냐? 그거는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를 하려면 약국의 경우에는 장부에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는데요. 간편장부는 간단하고 편리한 장부를 간편장부라고 그러고 복식부기는 복잡한 식의 부기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장부를 복식장부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복식은 복잡한 식, 간편은 간단하고 편리한 장부. 그러니까 간편하고 편리한 장부는 약사가 기장할 수 있지만 복잡한 복식부기는 약사가 기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 간단하고 편리한 장부는 연간 수익 금액이 3억 미만인 사람은 간단하고 편리한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를 해도 이거는 기장해서 신고한 걸로 인정해 준다. 근데 약국의 경우에는 3억 이하라도 무조건 너는 복잡한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를 해라. 이렇게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왜 약사만 그렇게 밑빼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약사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다. 그러니까 약사는 고소득이고 전문직이고 자영업자다 이거예요. 사자 붙은 사람들, 약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세무사, 또 무슨 상가 하여튼 사자 붙은 사람 5 직종은 3억이 되든 말든 연간 수입액이 100만 원도 안 되더라도 너는 복식부기를 기장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에 네가 간편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하거나 또 아예 장부를 기장하지도 않고 신고를 하면 너는 페널티로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약사가 고소득이냐? 뭐 고소득인 사람도 있지만 약사가 고소득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고소득이라고 그러고 또 전문직이다 이게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전문직은 약국을 할 때 전문직이지 장부 기장하는 데 전문직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사가 무슨 죄를 졌길래 3억도 안 되는데 딴 사람들은 3억 안 되면은 일반 간편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해도 가산세 안 물리고 그러는데 왜 약사만 그렇게 복식부기 해야 되느냐? 그렇게 그 법이 바뀔 때 뭐 민원도 내고 했지만은 결국 뭐 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사의 경우에는 기장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기장 신고를 하려면 약사가 자력으로 기장이 불가능하니까 세무사한테 맡겨야 되고 세무사한테 맡기면 세무사한테 주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세무사 위임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과 그 장부 안 하고 신고했을 때의 그 가산세를 물게 되면은 얼마를 더 물게 되는지 그 두 획타를 비교를 해서 득실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신고 유형 선택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기장 신고는 연간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장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규정한 방법으로 지출 경비를 추정 계산해 가지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고 국세청이 발표하는 업종별 경비율에 의해서 지출 경비를 산출한다 이거예요. 수익 금액이 얼마면 약국은 경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83.5%를 경비율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발표했다. 그래서 16.5%가 소득률이 된다. 그래서 신고소득률은 15% 정도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국세청에서 발표한 경비율입니다. 경비율. 총 수익 금액에서 차지하는 경비의 비율을 경비율. 근데 이 경비율에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약사의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두 개가 있는데 수익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아주 영세한 사람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고 또 어느 금액 이상의 수익 금액인 사람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약사는 수익 금액의 규모에 무관하게 기준 경비율만 적용하고 그 기준 경비율도
그 기준 경비율의 하프만 적용한다 이게. 10% 같으면 5%를 적용한다 이게. 경비율을 더 적게 적용한다는 얘기죠. 경비율을 더 적게 적용한다는 얘기는 경비를 덜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 경비를 덜 인정해 준다는 얘기는 소득이 더 많아진다는 소리고, 소득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너 약사 웬만하면 너는 기장 신고하는 게 훨씬 이익일 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그러니까 무기장 신고, 국세청 경비율에서 지출경비를 추정 계산해서 하는 신고 방법에는 신고 그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법에는 소득금액은 미니멈, 기준소득금액, 비교소득금액, 즉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에서 작은 걸 선택해서 해라. 소득금액을, 그러니까 그 추계 신고할 때 장부 안 하고 세무사한테 돈 안 주고 그냥 5월 달에 내가 그 장부 없이 그냥 신고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 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소득금액은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에서 작은 걸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기준소득금액은 수익금액 빼기 주요경비 빼기 기준경비,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는 의약품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그리고 기준경비는 수익금액 곱하기 2분의 기준경비율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소득금액은 수익금액, 수익금액은 부가세 신고 2번 했기 때문에 수익금액이 이미 결정됐죠. 거기에서 주요경비를 빼고 또 기준경비를 빼는데, 주요경비는 뭐냐? 매입비용. 이건 부가세 신고서상에 의약품 매입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임차료, 인건비, 요 세 가지 경비는 증빙이 있으면 그 증빙대로 뺀다 이거예요. 근데 임차료는 냈는데 증빙이 없다. 그럼 임차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인건비 지급했는데 인건비에 증빙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인건비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인건비를 종업원들한테 12달 지급을 했는데 소득세 신고할 때는 경비 처리를 못한다 이게, 증빙이 없어서. 증빙이 있으면 의약품 매입비용과 임차료와 인건비는 그 증빙에 있는 금액 그대로 빼준다 하고, 이 세 가지 외의 비용, 약국을 하는데 임차료, 인건비, 의약품 매입비용만 들어갑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일일이 빼주지 않고 수익금액에다가 경비율을 곱한 거를 그 나머지 경비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수익금액의 기준 경비율을 곱하는데, 약사는 단순 경비율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준 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준 경비가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 경비율인데, 그것도 기준 경비율의 2분의 1만 하니까 기준 경비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기준 경비가 실제로 뭐 한 5천만 원 됐는데 여기서 기준 경비율을 곱해버리니까 뭐 2천만 원이나 1천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 소득 금액입니다. 수익금액 빼기 의약품 매입비용, 임차료 빼기 인건비, 세 개는 증빙이 있으면 그 증빙에 있는 금액 그대로 빼주고, 나머지는 수익금액에다가 2분의 기준경비를 곱한 금액을 빼주고,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금액이 나오죠. 다음에 비교소득금액은 수익금액 곱하기 1 단순경비율 곱하기 배율. 아까 약사가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경비율은 안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순경비율을 시켜주되 거기에다가 배율을 곱해라. 그러면 단순경비율을 수익금액에다가 1 단순경비율을 하면 소득금액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배율을 곱한다는 얘기는 소득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소리죠. 소득금액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초계 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서 나오는 기준 소득금액하고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거에다가 배율을 곱한 소득금액, 비교 소득금액하고 둘 중에 작은 거를 선택한다.